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2026년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이 열렸습니다. 넷플릭스가 190개국에 동시 생중계했고 광화문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서는 축제를 망쳤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돌아간 사람이 더 많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공연이 끝난 뒤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야외 공연에서요. 대체 한국이 준비한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장소가 광화문이었을까요? 캐나다 명문 대학생이 BTS를 통해 한국을 경험한 충격적인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고요. 올해 24살이에요. 토론토 대학에서 문화인 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요.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예요. 공연을 보러 간 건데 제가 본 건 공연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요. 암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앨범을 몇백 장 사거나 공항에서 기다리는 그런 팬은 아니에요. 시작은 정말 웃기게도 유튜브였거든요. 달려라 방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요.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제가 자막만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어요. 7명이 그냥 놀고 장난치는 건데 왜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가사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졸업 논문 주제가 됐어요. K-팝의 글로벌 문화 현상. 교수님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는 꽤 친숙한 나라였습니다. 드라마도 봤고 음식도 찾아 먹어봤고 한국어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어요.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고 학기 중에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이번 광화문 콘서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전체 공연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결심했죠. 이건 놓칠 수 없다고요. 논문 현장 취재도 되고 공연도 보고 한국도 처음 가보는 거니까 일석삼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한국 가려고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죠? 한국 하고요. 네,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있어서요. 논문 취재도 하려고요. 아버지 표정이 바뀌셨어요. 에밀리, 거기 얼마 전에 계엄령 뉴스 나왔잖아. 저는 그게 금방 해제됐다고 설명하려 했는데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죠. 위험해. 안 돼. 어머니는 더 직접적이셨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위험해. 이태원 사건 기억 안 나? 그때 외국인도 죽었잖아. 이태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캐나다 뉴스에서도 꽤 크게 보도됐었죠. 좁은 골목에서 수백 명이 압사당한 사고. 그 뉴스를 봤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죠. 에밀리,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알아? 북한이랑 맞붙어 있는 나라야.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곳이라고. 그런 데를 왜 가겠다는 거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을 모르시는 거라고요. 캐나다 뉴스에서 보여주는 한국은 항상 북한 미사일, 아니면 이태원 사고, 아니면 정치 혼란이었으니까요. 그게 한국의 전부가 아닌데 저는 알고 있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콘서트 하나 보겠다고 위험한 나라를 갈 필요가 있니? 유튜브로 보면 되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야외 공연이었으니까요. 이태원 이후로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도 정확히는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됐어요. 방탄소년단 완전체 공연이에요. 광화문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걸 화면으로만 봐야 한다고요? 논문도 있었지만 솔직히 논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공연을 직접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엄마, 저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24살 딸을 막을 수는 없으셨죠.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제발 조심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 공연을 보러 가는데 사람 많은 데를 가지 말라니.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인천까지 13시간 비행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쌌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다. 방탄소년단을 직접 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설렜어요. 불안했고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13시간의 비행.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화면으로만 보던 그 나라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위험한 나라일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멋진 나라일까? 13시간 후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줄 거라는 걸요. 공연보다 더 대단한 걸 보게 될 거라는 걸.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13시간을 날아왔어요. 토론토에서 인천까지 정말 긴 비행이었습니다. 3월 20일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바닥이 반짝이고 천장은 높고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차원이 달랐어요. 입국 심사도 빨랐습니다. 자동 게이트에서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고 끝이었어요. 30초도 안 걸렸거든요. 피어슨 공항에서는 줄만 1시간 넘게 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내일 하루 서울 구경하고 모레가 공연이니까 체력을 아껴야 했거든요. 다음 날인 21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공연은 저녁 8시였지만 저는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논문 취재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직접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탔는데요. 역 안이 깔끔했어요.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있었고 바닥은 반짝반짝했습니다. 전광판에 다음 열차 2분이라고 떠 있었는데 정말 2분 만에 왔어요. 토론토 지하철은 5분에서 10분은 기본이거든요. 광화문역에서 내리려고 했는데요.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역이 무정차 통과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종각역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광화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이미 거리 분위기가 달랐어요.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고요. 세종문화회관 외벽에는 방탄소년단 영상이 나오고 있었죠. 주변 건물 전광판들도 전부 보라색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났어요. 31개 게이트가 설치돼 있었고 금속 탐지기 검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료 티켓을 신청해서 좌석을 받았었기 때문에 게이트를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펜스 바깥쪽 공터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빼곡히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어요. 금발머리, 갈색 피부, 히잡을 쓴 분들까지 서너 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인데 들리는 말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였거든요. 한국어가 오히려 적게 들릴 정도였어요. 시청광장 쪽에도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그 앞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멈추게 한 장면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와 계셨거든요. 한 분, 두 분이 아니었어요. 보라색 옷을 입은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할머니가 응원봉을 들고 계셨죠.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그냥 아이돌 콘서트가 아니구나. 세대를 넘어선 거구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뒤로 경복궁 지붕이 보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풍경 앞에 수만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됐어요. 드론 카메라가 북악산 능선을 타고 내려와 근정전 지붕을 훑더니 광화문에 닿았습니다. 현장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였죠. 경복궁 안쪽 근정문에서 7명이 나타났습니다. 흑내문을 지나고 광화문을 지나고 월대 위를 걸었어요. 왕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왕이 걷던 그 길을 방탄소년단이 걸어서 무대로 입장한 거예요. 600년 된 궁궐에서 걸어 나오는 7명.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디 투 보디가 시작됐어요. 오프닝 곡이었죠.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오라는 구음이 묵직한 비트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응원봉이 켜졌어요. 한꺼번에요. 수만 개가 동시에 빛났는데 보라색이었습니다. 광화문 앞거리가 보라색 바다가 됐어요. 화면으로 수백 번 봤던 그 장면이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소리를 질렀고요. 옆에 있던 일본에서 온 여자분도 소리를 질렀어요. 반대쪽에 있던 브라질 남자분도 소리를 질렀죠.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아리랑 떼창이 시작됐거든요. 처음에는 무대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분들이 먼저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점점 외국인들도 합류했어요. 수만 명이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어요. 가사는 몰랐지만 멜로디는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흥얼거리는데 갑자기 목이 막히는 거예요. 슬픈 노래인지 기쁜 노래인지도 모르겠는데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 여자분이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울고 계셨더라고요. 반대쪽 브라질 남자분도 눈이 빨개져 있었고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600년 된 궁궐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보라색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죠. 그리고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감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방탄소년단이 군복무를 마치고 거의 4년 만에 돌아온 무대였거든요. 팬들한테도 멤버들한테도 길었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아리랑 멜로디가 나오는 순간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나중에 좀 찾아봤는데요. 이별의 노래인데 끝이 절망이 아니래요.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노래라고요. 그날 밤 그 광장에서 그 노래가 울린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셨던 그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저는 그 감동을 아는 채 게이트 밖으로 빠져나왔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감동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공연을 보는 동안 불편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단 호루라기요. 공연 내내 삐하고 울렸어요. 음악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루라기가 울리면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이었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미국에서 온 여자분도 귀를 막으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거든요. 그리고 펜스요. 사방에 쳐져 있었어요. 공연장 안에서도 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둬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축제를 보러 온 건데 몸은 검문소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입장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무료 티켓을 신청해서 좌석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게이트에서 검색이 정말 꼼꼼했거든요. 금속 탐지기 통과하고 가방 열어서 보여주고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티켓 없이 밖에서 보려고 오신 분들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바로 앞에서 걷고 있던 외국인 그룹이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었죠. 통제가 너무 심했어. 공연보다 호루라기 소리가 더 크게 들렸잖아. 맞아. 나는 게이트 앞에서 1시간 넘게 돌았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뻔했다니까. 한국인 커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통제라는 단어랑 짜증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잡았습니다. 남자분이 꽤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통제가 과했다고요. 이건 축제가 아니라 무슨 군사 작전 같았다고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수만 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야외 공연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2021년 미국 휴스턴에서 아스트로월드 페스티벌이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5만 명이 모였는데 공연 도중에 관객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10명이 숨졌어요. 10명이요. 콘서트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캐나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1년 밴쿠버에서 하키 결승전 끝나고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날 밤 폭동이 일어났어요. 차가 뒤집어지고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키 경기 하나 끝났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다는 걸요. 특히 빠져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요. 근데 광화문은 달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밀침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밀었습니다. 뛰는 사람도 없었고요. 수만 명이 종로 방향, 서대문 방향으로 나뉘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요.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형 행사 끝나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가거든요. 빨리 나가려고 밀치고 택시 잡으려고 달리고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시비 붙는 것도 흔하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뒤에 광화문에 다시 누군가가 나타났거든요. 보라색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씩 집어 담기 시작했어요.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외국인 팬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전까지 수만 명이 환호하고 노래 부르던 광장이 종이컵 하나 없이 깨끗해졌어요. 저는 그 장면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통제가 과했다고 짜증냈었잖아요. 근데 정작 그 결과가 이거예요. 수만 명이 사고한 건 없이 빠져나가고 관객이 직접 광장을 치우고 있는 거요. 아까까지 불만이었던 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이 모인 야외 공연이었어요. 한국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요. 그런 상황에서 밀침 한 번 없이, 사고 한 건 없이, 쓰레기 하나 없이 끝났다고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하셨던 나라에서 이태원 이야기까지 꺼내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건 세상에서 가장 질서 정연한 군중이었습니다. 통제가 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통제 덕분에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날 밤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질서 뒤에 어마어마한 것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그건 다음날 알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숙소에서 노트북을 펴고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공연에서 느꼈던 것들을 기록하려고요. 근데 자료를 찾다가 숫자 하나를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 6,729명. 어젯밤 광화문에 투입된 경찰 인원이었어요. 거기에 서울시랑 소방 인력 3,400명, 하이브 측 인력 4,800명까지 합치면 총 14,700명이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14,700명이요. 콘서트 하나예요. 토론토에서 대형 공연이 열려도 경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1.2km 구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스타디움처럼 운영했더라고요. 가상의 경기장이 광화문에 세워졌다고 가정하고 그 외곽선을 전부 통제한 거예요. 어제 제가 통과했던 그 게이트가 31개였더라고요.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운영을 시작했대요. 공연이 저녁 8시인데 13시간 전부터 보안 검색을 돌린 거예요. 어제 그렇게 꼼꼼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종대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큰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33시간 동안 전면 통제했습니다. 공연 전날 밤 9시부터 공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요. 서울 한복판의 주요 도로를 하루 넘게 막은 거예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어요.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시청역이랑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열차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제가 어제 종각역에서 내려서 걸어간 이유가 그거였죠. 소방차 102대, 소방인력 803명도 배치됐고요. 현장 진료소 3곳에 의료부스 11개, 이동형 중환자실까지 대기하고 있었대요. 저는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콘서트 준비가 아니라 국가 행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테러 경보가 올라갔었더라고요. 공연 이틀 전인 3월 19일부터 공연 당일 자정까지 종로구랑 중구 일대 테러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대요. 국무총리 지시로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테러 경보까지요? 이 나라는 콘서트 하나를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건가? 근데 테러 경보는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때 국제 정세가 불안정했거든요.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고, 정부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의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지시로 선제적으로 경보를 올린 거였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어요. 국제 정세 때문이라면 어느 나라든 할 수 있는 조치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테러 경보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요.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 방식, 코어존, 핫존, 웜존, 콜드존으로 구역을 나눠서 밀집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원을 통제하는 시스템. 이건 왜 만들었을까?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행사 때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159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고요. 이 사고 이후에 한국은 군중 안전 시스템 자체를 바꿨더라고요. 어젯밤 광화문에 적용된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 방식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는 공연장 안에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3월 22일. 공연 다음 날이죠. 저는 숙소에서 일어나자마자 생각했어요. 오늘은 논문 자료 정리도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서울이라는 도시를 좀 더 걸어보고 싶다고요. 공연장 안에서의 한국만 보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거리에서 직접 봐야 하는 거니까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홍대를 선택했어요. 한국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라고요. 토론토로 치면 퀸스트리트 같은 곳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일단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리 한쪽에서는 댄스팀이 춤을 추고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 구경하고 박수치고 영상 찍고 거리 자체가 하나의 공연장 같았어요. 토론토 퀸스트리트에도 거리 공연이 있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비교가 안 됐어요. 여기는 규모가 다르고 퀄리티가 다르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구경하는 사람들 표정이 밝았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즐기고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카페가 줄지어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달랐어요. 식물로 가득한 곳, 천장까지 책이 쌓인 곳.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전부 다른 컨셉이었어요. 토론토에서는 본 적 없는 밀도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떡볶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닭꼬치도 먹고 호떡이라는 것도 먹었어요. 호떡은 진짜 놀랐어요. 바깥은 바삭하고 안에는 뜨거운 설탕 시럽이 들어있는데 이게 1,000원이라고요. 캐나다 돈으로 1달러도 안 하는 거예요. 토론토에서 커피 한 잔이 5달러인데 여기서는 1달러로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니. 편의점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편의점은 제가 아는 편의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이고 진열대 정리가 완벽했어요.
호텔 로비 같았달까요? 과장이 아니에요.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디저트까지 한 끼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삼각김밥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1200원이었거든요. 캐나다 돈으로 1달러도 안 해요. 근데 맛있었어요.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셀프 계산대에서 물건 스캔하고 카드 대면 끝이었습니다. 5초도 안 걸렸어요. 직원이랑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걸어 다녔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었습니다. 골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여기 어디예요? 라고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잠깐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영어를 못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음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번역기를 여셨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말씀하시니까 화면에 영어가 떴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3분이면 여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한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먼저 다가오셔서 번역기까지 꺼내서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토론토에서 길 잃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도 안 다가와요. 내가 먼저 물어봐도 몰라요 하고 가는 사람이 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묻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고 나니까 홍대 거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보다 더 밝아진 거예요. 네온사인이 켜지고 가게마다 불빛이 쏟아지고 사람은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 거리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놀라게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친구끼리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혼자서 핸드폰 보면서 걷는 분도 계셨어요. 밤 9시예요.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토론토 퀸스트리트는 밤 9시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가끔 마약 냄새가 나고 여성 혼자는 절대 안 걸어 다녀요. 부모님도 항상 말씀하셨죠. 해 지면 혼자 다니지 말라고. 근데 여기는 밤 9시인데 낮보다 더 활기찼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지하철 안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취한 사람이 소리 지르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요. 토론토 지하철은 밤에 타면 좀 긴장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거리 공연 보고 호떡 사 먹고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고 길 잃었을 때 아주머니가 번역기 꺼내서 도와주시고 밤 9시의 거리가 낮보다 더 활기차고 이 나라 보면 볼수록 이상했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공연장에서는 통제가 과하다고 짜증냈었잖아요. 근데 거리에 나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대충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편의점 하나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고 라면 국물 버리는 곳까지 분리수거로 만들어 놓고 길에서 외국인이 헤매면 번역기까지 꺼내서 도와주는 나라가 수만 명이 모인 공연에 대충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침대에 앉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노트북을 다시 펴고 논문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홍대에서 본 것들, 어젯밤 공연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찾아봤던 숫자들.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대충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오늘 하루 온몸으로 느꼈잖아요. 그리고 어젯밤 그 통제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호루라기도, 펜스도, 금속 탐지기도요. 이건 과잉 통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각오였습니다. 159명을 잃은 뒤 다시는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이 나라의 각오요. 저는 그 생각에 도달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통제가 과하다고 짜증냈던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논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다는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 할수록 이 공연의 규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큰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였더라고요. 먼저 경제 효과부터 놀라웠어요. 외신들이 이번 광화문 공연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더라고요. 콘서트 하나가요. 한국 정부가 이 공연에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이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투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건 공연 하나의 숫자일 뿐이었어요. 더 찾아보니까 규모가 달랐습니다. BTS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5조 6천억 원이래요. 아이돌 그룹 하나가 한국 GDP의 0.3%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BTS 때문에 매년 80만 명 가까운 외국인이 한국을 찾고 그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고 화장품 사고 옷을 사갑니다. 이번 컴백 투어는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투어 수익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에 맞먹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BTS 노믹스라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경제 숫자가 아니었어요.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BTS 공연이 열렸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 나라가 BTS 공연을 위해 자국법을 바꿨대요. 외국인 호텔 투숙 규정을 풀고 관광 비자를 처음으로 허용하고 여성 복장 규정까지 폐지했다고요. 한 나라의 법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이에요. 가수 한 팀이요.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인도 대통령이 공식 만찬에서 BTS를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아이돌의 인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 자체가 바뀐 거예요. K-팝이 K-뷰티로, K-푸드로, K-드라마로 이어지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퍼진 거고 그 중심에 방탄소년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 공연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보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세비섬이랑 청계천 같은 서울 랜드마크 15곳에 야간 조명을 켰고 10곳의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했더라고요. 반포대교에서는 방탄소년단 테마로 달빛 무지개 분수쇼까지 했대요. 한강버스 선착장 7곳에서 루프탑을 개방하고 무제한 1일권을 발행했고요. 도시 전체가 이 공연을 위해 움직인 거예요. 콘서트장만 꾸민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무대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어제 홍대 거리도 그렇게 활기찼던 거구나. 도시 전체가 살아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 세계 언론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속보를 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대요. 관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다고요. 1분 단위로 실시간 리포트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BBC에서는 광화문을 개선문에 비유했더라고요. 600년 된 궁궐 앞에서 21세기 글로벌 문화 행사가 열리는 그 장면을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개선문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와 광화문을 같은 선에 놓은 거잖아요. 근데요, 저를 가장 멈추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광화문이라는 장소의 의미였어요. 저는 논문 취재를 하면서 광화문에 대해 좀 더 찾아봤거든요. 이곳이 그냥 넓은 광장이어서 여기서 공연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광화문은 600년 된 경복궁 앞이에요. 조선시대의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곳이죠. 월대라는 공간이 있는데 국가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왕이 백성 앞에 나오던 곳이래요. 그 월대를 방탄소년단이 걸어서 무대로 입장한 거예요.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을요. 근정문에서 흥례문을 지나고 광화문을 지나서 월대까지 조선시대의 왕이 걷던 그 길 위로 21세기의 아티스트 7명이 걸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전 세계 수십 개 나라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함께 불렀고요. 저는 이 장면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600년 된 궁궐 앞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것도 아리랑을요. 한국의 정서가 담긴 노래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까지 함께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넷플릭스가 190개국에 동시 생중계했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이 같은 순간에 같은 화면을 본 거예요. 넷플릭스가 아티스트 컴백 공연을 생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창사 이래 처음이요. 그만큼 이 공연이 특별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공연이 열린 시기였어요.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 전쟁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테러 경보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찾아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수십 시간을 날아서 이 작은 나라의 이 광장으로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세계가 모여든 곳이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라 문화로, 총이 아니라 노래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화합과 평화의 중심에 이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방탄소년단 때문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음악 때문에, 예능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직접 와서 본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수만 명이 사고한 건 없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나라. 비극을 겪고 나서 시스템을 바꾸는 나라. 길에서 외국인이 헤매면 번역기 꺼내서 도와주는 나라. 밤에도 안전한 나라.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세계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나라. 저는 논문 파일을 열었어요. 서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공연을 보러 갔지만 하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자판을 치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한 문장이 제가 느낀 모든 걸 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셨던 아버지, 제발 가지 말라고 하셨던 어머니. 저는 이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토론토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3월 23일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박 4일. 짧은 시간이었는데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느낌은 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 때는 설렘 반 불안 반이었거든요. 근데 돌아갈 때는 뭔가 가슴이 꽉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뭔가를 많이 받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3시간 비행 동안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리셨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인천공항에서 올 때 봤던 그 깨끗한 바닥이 떠올랐어요. 광화문에서 수만 명이 아리랑을 부르던 그 장면이 떠올랐고요. 호루라기 소리에 짜증냈던 것도,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놀랐던 것도, 밤 9시 홍대 거리에서 편안하게 걸었던 것도요. 그리고 159명.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이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 광화문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생각을 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대비가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 줄이 길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30초 만에 통과했는데 여기서는 40분을 기다렸어요. 공항 바닥도 달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보고 온 눈에는 좀 칙칙해 보였거든요. 3일 전에는 못 느꼈는데 한국 다녀오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안아주셨어요. 에밀리 괜찮았어 하고 물으셨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괜찮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래서 어땠어 한국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너무 많은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엄마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면 위험하다고. 이태원 사건 기억 안 나냐고 하셨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하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요. 경찰이 6,700명 나왔고 총 인력이 1만 4천 명이었어요. 소방차 102대가 대기했고 이동형 중환자실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테러 경보까지 올렸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백미러로요. 표정이 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빠 솔직히 말하면요. 캐나다 하키 결승전보다 훨씬 안전했어요. 2011년 밴쿠버에서 하키 끝나고 폭동 났잖아요. 차 뒤집어지고 가게 유리창 깨지고. 그게 캐나다예요. 근데 한국은 수만 명이 모이고도 밀침 한 번 없었어요. 쓰레기도 없었고요. 차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야, 에밀리. 네,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위험한 거 하나도 못 느꼈어요. 오히려 토론토보다 안전했어요. 밤 9시에 혼자 거리 걸어 다녔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엄마가 항상 해지면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아빠,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요, 그 나라는 한번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시스템을 바꾼 나라예요. 이태원에서 159명이 돌아가신 뒤에 군중 안전 시스템 자체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만 명이 모여도 사고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잠깐 침묵하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야. 콘서트 하나에, 네 아빠, 콘서트 하나에 경찰 6,700명이요. 테러 경보까지요.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그건 좀 대단하긴 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대단하다는 말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 쉽게 인정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물으셨어요. 거기 음식은 어땠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기계에 넣으면 3분 만에 나오는데 1,000원이에요. 캐나다 돈으로 1달러도 안 해요. 어머니 눈이 커지셨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네.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국물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분리수거까지 돼 있어요. 편의점에서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그 나라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처음으로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가볼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 달 전에 위험한 나라 왜 가냐고 하셨던 그 아버지가 같이 가보자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 편의점 라면이라는 거 먹어보고 싶네. 차 안에서 세 식구가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논문 파일을 봤어요. 서론 첫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공연을 보러 갔지만 하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세계가 알아서 보는 나라였다. 이 대본을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저한테 깊게 남았을까? 3박 4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게 바뀌었을까? 생각해보니까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편의점이 깨끗한 것도, 지하철이 정확한 것도, 밤거리가 안전한 것도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었어요. 수만 명을 사고 없이 관리한 것도, 1만 4천 명을 투입한 것도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대단한 거였어요. 자랑하지 않는데 세계가 알아서 본다는 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밖에서 봤어요. 바깥에서 보면 달라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안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한국에 다시 갈 거예요. 논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보고 싶어서요. 그 거리가, 그 사람들이, 그 편의점 라면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작지만 세계가 모여드는 나라. 조용하지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나라.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